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쌤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겨 있는데, 요 밑에 지금 시간 보면 지금 새벽 2시 20분이죠. 그쵸? 그래서 목소리 좀 잠겨 있으니까 좀 이해 바랍니다. 자, 요 지금 먼저 이번 단어는 선사시대,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선생님 순서를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PPT를 먼저 나가고 PPT로 이제 주요한 자료 화면을 먼저 보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프린트 선생님이 팀즈에다 올린 그 프린트를 출력을 하셔서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판서하는 부분, 그 부분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을 필기 사진을 제출하는 걸로 합시다. 요거는 선생님이 녹화 영상은 유튜브에다 올릴 테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와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요거 들어갈 때, 자, 인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해 오다. 그러면 어떤 식의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될 거냐면, 여기 주요 키워드를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중심으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요 장면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빙기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 때 이렇게 꽁꽁 얼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중국에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본, 이렇게 자유롭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동이 많았고, 이 이동한 시기를 우리가 직접적인 우리 민족의 시작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 우리가 민족의 시작이 아니라 신석기 시대부터를 우리 민족의 시작으로 본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요거는 활동지에 선생님이 올려놨는데, 활동지 보면 여기다가 활동지에다가 메모를 해주세요. 맨 처음에 지금 아프리카 대륙이 보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조금 꾸부정하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요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고향을 아프리카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미안 얘들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이제 곧선 사람이란 뜻으로 호모 에렉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가 그 다음 단계. 이 단계의 특징은 불을 들고 있죠, 그쵸? 불을 들고 있고, 그리고 이때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기를 정확하게 알기보다는 여러분은 요거를 할 때 각각 특징, 왜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면 됩니다. 지금 잠깐 메모를 할게.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조금 피곤해서 지금 잠깐 발음이 조금 꼬이는데,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아프리카 동남부에서 이제 나옵니다. 인류 화석이.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큰 특징을 말하기는 힘들지만 가장 오래된 인류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년 전이라고 보고 있고,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울 건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립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불을 사용하더라. 그리고 언어를 사용했던 단계입니다. 불과 언어를 사용했던 단계로 일단 먼저 불을 사용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야기를 하자면, 불을 사용하게 되면 맹수습격으로부터 일단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맹수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습격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위로부터도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추위로부터도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추위로부터도 보호가 되고, 요거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적어도 여러분은 이제 선생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요 불을 사용하고 그렇게 곧서게 되면서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 일단 곧서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척추가 이 골격을 이렇게 받쳐주는 거지, 그치? 골격을 받쳐주면서
뇌의 용량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안정적으로 받쳐주게 되면서 뇌의 용량이 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조금 더 머리가 더 좋아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곧 서게 되면서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나무에서 내려와서 멀리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 두 손은 앞발로 사용했다가 그러니까 앞발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멀리 내다보기가 힘들었겠죠. 그쵸? 근데 이제 곧 서게 되면서 멀리 내다볼 수도 있고 그리고 생활 공간이 확대가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척추가 뇌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받쳐주고 있더라. 받쳐주게 되면서 뇌의 발달이 이렇게 점점점 뇌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립의 의미로 또 이렇게 두 손이 자유로워지죠. 앞발로 사용했던 두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이 두 손으로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구를 사용하게 되더라. 도구를 사용하게 되더라. 자, 그러면 이런 의미를 가진다면 이 불의 사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아까 쌤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들 또 어떤 게 있을까? 그치? 밝기를 제공할 수 있죠. 밝게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기존에는 날 것을 먹다가 고기 같은 것을 익혀 먹게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다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보게 되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 수업할 때 직접 수업을 했을 때 질문이 나왔었는데 요 단계가 호모 사피엔스고 요 단계가 호모 사피엔스고 요 단계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 잠깐만 선생님 요거를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서 다시 찍을까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자, 호모 사피엔스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 단계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어떤 뜻이냐면 지혜로운 사람, 아주 지혜로운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최근에는 이걸 또 다르게 불러요. 그래서 애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호모 사피엔스는 약 20만 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고 지금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경우는 4만 년 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다르게 요때 해당하는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지역명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외우는 게 더 낫겠지, 그치 얘들아?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봅니다. 네안데르탈인. 자, 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냐면 독일의 네안데르탈이라는 거는 계곡이라는 뜻이거든, 독일어로. 그래서 독일의 네안데르탈 거기 계곡에서 있는 동굴에서 이 인류 화석이 발견이 됐다 해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부릅니다. 요 단계를.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구분 짓다 보니까 이거 너무 이제 길다 그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요즘은 또 어떻게도 부르냐면 호모사피엔스를 요거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 단계를 자 네안데르탈인을 네안데르탈까지 아니면 뭐 네안데르탈인까지 이렇게 부르고 호모사피엔스를 여기서 이거를 줄여가지고 호모사피엔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다시 자 요거는 처음에 예전에 많이 통용됐던 그거는 요 단계 3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호모사피엔스 4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했는데 호모사피엔스에 해당하는 게 네안데르탈인이고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에 해당하는 게 요게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부르는 요거를 프랑스 크로마뇽 동굴에서 발견이 됐다고 해서 이 인류 화석을 크로마뇽인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를 크로마뇽인이라고 합니다. 크로마뇽인.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거를 또 다르게 명칭을 한댔죠. 그쵸? 그냥 이렇게 길게 부르니까 그냥 하나로만 살리자 해서 기존에 있던 이거를 이렇게 부르지 않고 호모 네안데르탈 요거를 그냥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불렀다는 거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면 되는 거는 자 요거는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요거는 크로마뇽인 그래서 연결하는 게 그런 부분이 혼란이 없겠죠. 그쵸? 자 그럼 네안데르탈인은 어떤 단계냐 네안데르탈인 요 단계는 시체를 매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장 풍습을
가졌던 그 단계입니다. 그럼 왜 시체를 매장했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자, 시체를 매장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니까 학생들이 여러 가지 기발한 답변을 했는데 다 그럴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마찬가지야.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도 아마 이러이러했을 것이다 하고 역사적 상상력에서 출발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근거를 갖추게 되면 그리고 증거 같은 거를 댄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게 학설로 실립니다. 자, 네안데르탈인이 매장 풍습을 가졌던 매장을 했던 가장 큰 원인으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런 뭐 사후세계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시체가 이렇게 썩으니까 그런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보기도 싫단 말이지. 동물이 뜯어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장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밑으로 이제 매장을 했던 이유는 이렇게 그냥 시체를 그대로 두게 되면 동물들의 습격을 받고 또 이렇게 동물들이 뜯어먹게 되면 갈수록 동물들이 인간 고기에 대한 입맛이 길들여진다. 그러다 보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이 더 심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본연적인 두려움으로 이렇게 매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쌤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로마뇽인. 크로마뇽인은 이때 가장 큰 특징은 일단 현생 인류, 현재의 인류와 가장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직접적인 인류의 조상으로 보는 게 크로마뇽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류와 생김새가 거의 비슷하죠. 그쵸? 자, 그럼 갈수록 뇌의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커집니다. 그쵸? 요 단계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직립보행 단계부터 이렇게 해서 갈수록 뇌의 용량을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요때의 가장 큰 특징은 동굴에다가 벽화를 남깁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다.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보는 거 등등 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선생님이 학습지에 따로 그 부분은 메모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메모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인류 짐승과 다른 무언가가 있다. 자, 두 발로 걷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로운 두 손으로 도구를 제작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보면 침팬지의 발, 침팬지의 손, 그리고 사람의 손 이렇게 있는데 거의 좀 많이 흡사하죠. 그렇죠? 사람의 손이 조금 더 정교하게 뭔가를 쥘 수 있고 그렇게 섬세하게 발달이 됩니다.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모습은 어떠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할 때, 자, 요거 잠깐만 봅시다. 당시에 이제 습격을 당해서 요렇게 이빨 자국이 있습니다. 이빨 자국. 이빨 자국이 있는데 이거는 그만큼 맹수의 공격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통해서 날카로운 이빨 자국은 이렇게 맹수한테 뜯겼을 거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네안데르탈인의 모습을 복원 이럴 것이다 하고 대충 복원을 했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매장 풍습을 가졌던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 이제 곧 썩게 되면서 이런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동굴벽화를 남겼던 그쵸? 크로마뇽인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순서대로 쌤 봤고 자 인류의 이주를 보면 전체적으로 인류의 발상지는 아프리카더라. 그 다음에 이제 호모 에렉투스는 베이징인이라고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그 인류 화석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자와 요쪽 자와 지역인 요쪽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 단계 호모사피엔스 단계 자 선생님이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이라고도 하고 또는 요거를 호모사피엔스를 나중에는 이렇게 부르지 않고 네안데르탈인을 호모 네안데르탈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그쵸? 그리고 크로마뇽인을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뀌었다는 거, 그 명칭이 좀 헷갈리니까 혼돈하지 마세요. 현생 인류. 프랑스 크로마뇽에서 발견이 됐고, 독일 네안데르탈 계곡 근처의 동굴에서 발굴돼서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미안,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오네.
이렇게 글글한 목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요거 내 용량이 커져가는 모습 등등 이렇게 보입니다. 자, 구석기의 시작을 보면 현재 이제 유적지를 먼저 봅시다. 잠깐만. 자, 요거 전체적으로 너무 지저분해서 쌤 한번 지우고 시작할게. 자, 여기서 보면 뭐를 볼 수 있습니까? 자, 공주 석장리 유적지,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지. 그 다음에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여기 있는 연천 전곡리. 자, 위치도 조금 알아두세요. 지도가 작긴 하지만. 자, 공주 석장리 쪽에서는 왜 중요하냐? 큰 의의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알아둬야겠죠. 여기서는 구석기 시대를 이렇게 유물이 나오는 거를 기준으로 다시 구석기도 전기 후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구석기 전기와 중기와 후기에 해당하는 그 유물이 고르게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석장리는 세 가지가 고루 나왔다고 해서 중요한데, 그러면 구석기 전기 때 나오는 그 유물을 뭘로 기준을 잡냐면 주목도끼가 해당합니다. 중기 때는 밀개가 해당하고 후기 때는 승배찌르개가 해당합니다. 갈수록 더 이렇게 발달된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승배찌르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루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요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승배라고 하거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요게 공주석장리에서 동시에 다 나옵니다. 요것들이. 그러니까 세 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하고 남한의 최초의 발굴지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천 전곡리는 요거는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모비우스 학설을 뒤집은 걸로 중요합니다. 모비우스 학설을 뒤집어 엎은 걸로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연천 전곡리에서 뭐가 발굴이 됐냐면 기존의 모비우스 학설이란 건 뭐냐면 이제 하버드대 교수였던 모비우스가 헛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헛소리를 하냐면 인도를 기준으로 동부 쪽에,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뭐만 나오냐면 구석기 시대 문화도 뒤떨어졌기 때문에 나와봤자 집게 정도. 그러니까 양면에 이런 식으로 다 깎이는 이런 주목도끼, 양면 핵석기는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한쪽 면만이 발달되어 있는 부분만 나오지 양면을 다 깎는 수준까지는 안 간다. 그래서 양면 핵석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후진적이다 하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러운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 학설을 좀 기분 나쁘잖아. 이 학설 하버드 교수가 이렇게 말한 이 학설 기분 나쁜데 이 학설이 완전 엉터리라는 거를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는 게 전곡리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발견이 된 거는 원래 발굴하려고 해서 발굴이 된 게 아니라 미군 병사가 이 연천 전곡리 쪽을 이렇게 거닐다가 거기다가 하나를 봤는데 이거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이게 뭐지? 하고 보다가 결국은 이게 그때 당시 구석기 시대 때 이렇게 양쪽 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주목도끼, 양면 핵석기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양쪽 날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면 핵석기 요거를 아슐리안형 주목도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슐리안형 주목도끼가 나오면서 아니다. 잘못됐구나. 우리도 역시 발달이 됐구나. 아시아 쪽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나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게 발견이 됐다는 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인류학사에서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숙지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자, 연천 전곡리가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견을 했던 거지. 자, 그리고 요거는 구석기 문화축제 캐릭터로 연천 전곡리 쪽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역 홍보 차원에서 만든 거지. 요걸 들고 있는 게 이게 뭐라고? 아슐리한형 양면 핵석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더 보고 공주석장리 부분, 아까 했던 부분
자, 흥수아이 요거 들어봤죠, 그쵸? 요거를 흥수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구석기인 인류화석으로 발굴이 됐는데 복원했던 모습은 뼈를 추려서 복원한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 아이는 한 4살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4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이때 당시에 두루봉 동굴에서 아까 두루봉 동굴 잠깐 봤죠? 여기 있네. 중국 두루봉 동굴. 여기서 이제 이 흥수아이가 나오는데 흥수아이는 그때 당시에 1983년에 이게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김흥수 씨가 발굴을 해서 그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발굴을 했다. 그럼 정수 나이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이때 사람 뼈로 발견이 되는 게 110에서 120cm 정도가 되는 거를 보고서는 이때 당시 시대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추정을 하는데 인류학자, 고고학자,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어린아이 것으로 이렇게 봐지는 게 일단 뼈를 복원했을 때 그 길이 그런 것들 등등으로 보이는 거고 뼈 주변에 이제 고운 흙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리고 꽃가루라든지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 아이가 죽어서 가족들이 장례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구석기 시대의 모습이고 구석기 시대 지은 집이 요 막집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맘모스 뼈로 만든 집. 그쵸?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요게 유적지로 나온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동굴 그리고 먹거리를 구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제 채집, 사냥 그런 걸 많이 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먹거리로서 일정한 수입은 뭘까? 바로 채집일까 사냥일까? 채집이겠지, 그치? 채집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으면서 이제 허기를 견딜 수 있는 건 일정하지만 짐승을 사냥하는 거는 매번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어느 정도 여자의 그게 조금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입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뗀석기 만드는 방법. 왜 뗀석기라고 하는지 알죠, 그쵸? 직접 돌을 던져가지고 떼어서 만들든지 아니면 몸돌에다가 쳐가지고 떼어서 만들든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주먹도끼고 요거는 찌르개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집게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만능 맥가이버 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찌르개 요거는 전부 다 찌르개, 집게 이런 것들은 날카로운 걸로 인해 가지고 사냥 도구로 주로 사용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글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 밀개 그런 게 보이는데 요런 것들은 뭐 긁고 밀어서는 짐승을 죽이기 힘들죠, 그쵸?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리 도구였다는 거. 그래서 얘들도 이제 일단 사냥을 해서 잡아온 거를 뭐 먹으려고 하면 가죽을 벗기고 또 막 밀어내고 막 그런 작업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조리 도구라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자, 모리 사냥했던 모습이고 요거는 그리고 이제 주먹도끼 그리고 찌르개 너무 지저분한데 또 한번 지우자. 자, 그리고 집게 그 다음 거 집게 밀개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시의 미인상은 오늘날의 미인상하고 많이 틀리죠, 그렇죠? 자, 당시의 미인상은 대표적인 이런 것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부위를 강조하고 풍요, 다산을 기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구석기 시대 빌렌도르프 비너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은 이제 그냥 쉬어가는 페이지로 직접 수업을 할 때 잠깐 보여주려고 만든 거니까 빠르게 넘어가고 신석기 유적지랑 비교를 해서 봅시다. 신석기 유적지는 이렇게 부산 동삼동, 서울 암사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이것도 그 다음 거 넘기려면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얘들아, 일단 지금 선생님이 너무 늦은 시간에 이걸 찍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띵해서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그 뒷부분부터는 조금 쉬다가 다시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까지 한 부분만 일단 정리를 해주세요.